미 국방부의 비상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300척, 중국을 막기 위해 관장 필요한 군함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조선소 도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해군력이 고작 배를 만들 곳이 없어서 멈춰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류 대란이 아닙니다. 세계 패권의 지도가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콧대 높은 펜타곤 장성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동맹국, 일본도 영원한 파트너,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CNN과 BBC조차 미스터리하다며 긴급타전한 이 기이한 역전현상.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C. 해밀턴입니다. 지난 25년간 랭글리의 CIA 본부와 월스트리트의 마천루를 오가며 세계의 판을 읽어온 전략 분석관입니다. 오늘 제 앞에는 전 세계에서 수천조 원을 움직이는 정책 결정자 30분이 앉아 계시는군요. 저는 오늘 거창한 그래프나 데이터 대신 여러분의 그 비싼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아주 작고 하찮은 물건 하나를 올려두려 합니다. 바로 이 티타늄 볼트입니다. 조금 의아하신 표정이 역력하네요. 최첨단 AI와 우주시대를 논하는 자리에 웬 공업용 부품인가 싶으시죠? 맞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딱 이 볼트처럼 보고 계십니다. 20세기 제조업 시대에나 유용했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하청 국가. 시키면 군말 없이 일하는 조용한 부품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 오만하고 낡은 착각이 지금 여러분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회의 시작 전 샴페인 잔을 든 한 유럽 외교관이 제게 와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한국은 지칠해도 못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네, 겉으로 드러난 지표만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개주보다 작고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으며 인구 절벽으로 소멸 위기라는 뉴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은 한국에 매달려 읍수하고 그 오만한 중국은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며 콧대 높은 유럽은 한국을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차가운 볼트를 쥔 손에 힘을 줘보겠습니다. 지금 이 작은 금속이 거대한 기계의 회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공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심장이자 그 엔진이 폭발하지 않게 잡아주는 유일한 안전핀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확신하냐고요? 제 책상 위에 쌓인 1급 기밀. 보고서들이 매일같이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당신들의 제국도 멈춘다. 여러분이 한국을 낡았다고 무시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에도 한국은 이미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아주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 앉은 젊은 헤지펀드 매니저가 손을 들었군요. 분석관님, 그건 과장 아닙니까? 한국 말고도 제조 강국은 많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보통의 국가는 한 가지가 강합니다. 일본은 정밀한 소재가 강하고 중국은 압도적인 조립량이 강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한 분야가 아니라 연결된 묶음이 강한 겁니다. 제조, 첨단 반도체, 대규모 인프라, 고성능 군수, 해양조선. 이 모든 게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는 지구상의 한국뿐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세계의 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반도체가 멈추고 배가 멈추고 원전이 멈춥니다. 여러 산업이 도미노처럼 동시에 흔들리죠. 여러분은 이 작은 볼트 하나가 빠졌을 때 거대한 항공기가 어떻게 추락하는지 곧 보게 될 겁니다. 이 챕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차가운 쇠조각이 핵무기보다 무서운 무기임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라는 미스터리한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황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보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워싱턴의 한 허름한 바에서 펜타곤의 해군 조달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평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그가 그날따라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위스키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그가 마른 세수를 하며 제게 뱉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임스, 우리에게는 이제 손이 없어. 머리는 있는데 손발이 다 잘려나갔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십니까? 미국은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습니다.
설계도 하고 금융도 쥐고 전 세계를 지휘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완벽한 설계를 현실로 만들어낼 손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제조업의 처참한 붕괴입니다. 여기 끔찍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최신의 군함 30척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렇다면 천조국 미국은 몇 척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고작 2척입니다. 심지어 그중 하나는 수리 중이라 작전 투입도 불가능합니다. 미 해군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우리는 지금 배를 만들 능력을 상실했다고 자백할 정도였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고작 배를 만들 곳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저 구석에 앉아 계신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분이 손을 드셨군요. 표정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미국이 돈을 쏟아부어서 다시 조선소를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달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전형적인 서구식 착각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순 없습니다. 조선업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숙련된 용접공, 거대한 도크, 철강 공급망, 그리고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핏줄처럼 얽혀있는 생태계입니다. 미국이 이걸 복구하려면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국의 항공모함은 당장 내일이라도 태평양으로 나올 기세죠.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유일한 대안, 아니 마지막 동아줄이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조선소 3곳, 현대와 삼성, 하나오션이 1년에 찍어내는 선박 건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전체 조선소 생산량의 무려 47배입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학살에 가까운 격차입니다. 한국의 조선소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곳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제가 거제도에 갔을 때 30만 톤급 유조선이 마치 장난감처럼 조립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도크, 사람의 눈보다 정확하게 용접 분량을 잡아내는 로봇들. 미국이 10년 걸려 끙끙대며 할 일을 한국은 단 2년 만에 해치웁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 점잖게 협력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 배 좀 고쳐달라, 당신들의 기술을 빌려달라. 세계 패권국이 작은 동맹국에게 안보의 생명줄을 맡기고 쩔쩔매는 이 상황,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니까요. 앞줄에 앉은 학생이 묻는군요. 그래도 미국이 한국을 통제할 수 있지 않나요? 통제요?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마음대로 자르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영역에서 이미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시스템에 깊숙이 박힌 이 티타늄 볼트와 같습니다. 억지로 빼내려 하면 미국의 안보 기계 전체가 산산조각 납니다. 미국은 바다를 지배하지만 그 바다를 누빌배를 만드는 손은 한국에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군대가 아닙니다. 미국의 무너진 제조업 공백을 메워주는 한국을 붙잡아두기 위한 인질극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미국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유일한 산소호흡기입니다. 자, 시선을 동쪽으로 돌려 거대한 붉은 용, 중국을 보겠습니다. 베이징의 중난아이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한국 리스크 보고서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싫어합니다. 아니, 뼛속 깊이 혐오하죠. 사드 사태 때를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한국행 단체 관광을 막고 롯데마트를 쫓아내고 한류 콘텐츠를 모조리 봉쇄했습니다. 그때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오만했습니다. 저 작은 나라를 밟아서 길들이겠다. 경제적 고통을 주면 알아서 우리 밑으로 기어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를 악물고 중국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인도와 북미로 시장을 다변화해버렸죠. 중국이 때리면 때릴수록 한국은 맷집만 세진 꼴이 됐습니다.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지난 10년간 쏟아부은 돈이 수백조 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도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버도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는 둥펑 미사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앞줄에 계신 중국계 투자자분이 콧방귀를 뀌시는군요.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군사력으로 한국을 압박해서 뺏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 빠진 최악의 딜레마입니다. 한국을 군사적으로 건드리는 순간 중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공급망이 즉사합니다. 한국을 죽이려다 중국이 먼저 질식하는 꼴이죠.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중국에게 인질이 아닙니다. 중국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중국 전략가들이 사석에서 술에 취해 털어놓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목에 걸린 생선 가시 같다.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다. 이 티타늄 볼트를 다시 보십시오.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려면 이 작은 부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볼트는 중국 규격이 아닙니다. 중국이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면 기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중국이 압박할수록 한국은 더 빠르게 도망치고 기술 장벽을 더 높게 쌓아버립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야욕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대신 어떻게든 비위를 맞춰서 붙잡아둬야 하는 까다로운 이웃으로 전략을 180도 수정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들어낸 전략적 모호성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눈치를 보게 만든 겁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으르렁거리면서도 정작 손끝 하나 대지 못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 여러분은 지금 덩치만 큰 골목대장이 작지만 단단한 소년 앞에서 쩔쩔매는 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저 뒤에 앉은 학생이 묻는군요. 그럼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싫어도 웃어야 하고 미워도 거래해야 합니다. 한국이 없으면 중국의 디지털 차이나 꿈은 영원히 불가능하니까요. 중국은 한국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한국의 기술력에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이 볼트는 이제 중국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다루기 힘든 적수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뜨겁고 위험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동의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가진 건 그저 검은 석유와 넘쳐나는 돈뿐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들의 금고에는 돈이 썩어날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석유 이후의 미래를 건설할 능력입니다.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네옴시티를 아시죠? 총 사업비만 670조 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프랑스? 아니면 저가 공세의 중국? 아닙니다. 놀랍게도 또다시 한국입니다. 중동의 왕족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서구 기업들에게 배신당하고 기만당했습니다. 멋진 양복을 입은 서구의 컨설턴트들은 화려한 설계도만 그려놓고 공기는 밥 먹듯이 지연시키며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에 중동은 치를 떨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 한가운데에 최첨단 원전 사기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놈들이 미쳤다, 절대 불가능하다, 가다가 포기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약속한 예산 내에서 약속한 날짜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원전을 가동시켰습니다. 프랑스가 10년 넘게 질질 끌며 실패했던 일을 한국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해치운 겁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티타늄 볼트처럼 한국인들은 약속과 마감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조롱하던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중동에서는 최고의 신뢰이자 성실함의 상징이 된 겁니다. 중동의 한 고위 장관이 사석에서 제게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잘 들게. 미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아먹고 중국은 우리 자원을 뺏어가려 하지.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산업을 가르쳐준다네. 그들은 우리를 돈주머니가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해줘.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한국은 중동에게 단순한 건설업자가 아닙니다.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시대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겁니다.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길을 잃지 않는 나침반,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 한국은 딜레마에 빠진 강대국들에게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나 저평가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런던과 뉴욕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합리적이고 냉정한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유럽의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너무 늙어버렸죠. 복지병에 걸려 몸은 무겁고 혁신을 하기엔 가진 게 너무 많아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20세기에 화려했던 영광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이 우리의 자랑이던 제조업은 녹슬어 바스러졌습니다. 가장 극명한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폴란드를 보십시오. 러시아의 전차 부대가 국경을 위협할 때 가장 다급했던 폴란드가 누구의 손을 잡았습니까?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미국의 F-16? 아니요. 놀랍게도 한국의 KE 전차와 FA-50 전투기였습니다. 얼마 전 독일의 거대 방산 기업 임원이 제게 얼굴을 붉히며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제임스, 이건 말이 안 돼. 한국 무기는 명품이 아니야. 그저 싸구려가 빨리 나올 뿐이라고. 틀렸습니다. 그건 패배자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택한 건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압도적인 속도와 검증된 성능,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주문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최신의 전차를 배달해주는 나라,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독일 의회가 서류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느라 몇 달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공장 라인을 풀가동해 물건을 찍어내고 배에 싣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필요한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패스트 팔로워, 즉 우리 뒤를 쫓아오는 추격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원전 종주국. 프랑스가 한국에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무너진 날, 파리의 관료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티타늄 볼트를 다시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저 거친 쇠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건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야성과 열정으로 재련된 물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주 4일 근무를 논의하고 여름휴가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24시간 불을 켜고 연구실을 돌렸습니다. 질투가 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한국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유럽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한국을 질투하며 도태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손을 잡고 연명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군요. 한국은 20세기 유럽이 완성한 시스템을 21세기의 속도로 재조립했습니다. 우리는 멈췄고 그들은 달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굴욕적인 성적표입니다. 자, 이제 딴짓은 그만하고 여기를 봐주십시오. 스크린의 세계 지도가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등 뒤에 식은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붉은 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이 멈추면 즉사하는 국가들의 목록입니다. 미국, 중국, 중동, 유럽.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나라들뿐만이 아닙니다.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전쟁 중인 러시아, 자원부국 인도네시아, 심지어 일본과 베트남까지 전 세계가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당장 한국이 우리는 오늘부터 파업하겠다, 문을 닫겠다라고 선언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끔찍한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눈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 라인의 70%가 즉시 멈춥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아이폰, 갤럭시, 그 안에 들어가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는 순간 그건 그냥 비싼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숭배하는 AI와 클라우드 서버가 셧다운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가 멈춥니다. 챗GPT? 먹통이 됩니다. 한국산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없이는 인공지능도 멍청이가 될 뿐입니다. 세 번째, 태평양을 건너는 물류 선박의 절반이 건조를 멈춥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공장들은 한국산 중간재 부품이 없어서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세울 건설 장비도 호주의 광물을 캐낼 기계도 모두 멈춰섭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제 망상일까요?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차 키를 꺼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타고 온 최고급 벤츠와 테슬라. 한국산 배터리와 전기 강판이 없으면 주차장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이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강대국을 분석했지만 이런 나라는 난생 처음 봅니다. 영토는 미국의 한 개 주 스테이트보다 작고 자원은 한 줌도 없으며 심지어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오직 기술과 시스템만으로 전 세계의 목덜미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총칼을 들지 않은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지배력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공급망의 혈관을 장악했습니다.
혈관을 누르면 심장이 멎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저기 뒤에 앉은 일본인 투자자분, 왜 그렇게 안색이 창백하십니까? 아, 일본 이야기를 빼먹었군요. 한때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 그 자존심. 강한 나라가 지금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핵심 품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159개입니다. 이 159개의 공급이 끊기면 도요타와 소니의 공장은 그날로 멈추고 일본 주식 시장은 폭락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국이 그저 동방의 예의 바른 작은 나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시죠? 맞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당신은 이미 이 전쟁에서 한국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겁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기 위해 필요한 산소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라는 산소 호흡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호흡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강대국들은 한국을 그저 장기판의 말 정도로 여겼습니다.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고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말이 살아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말을 두는 사람의 손목을 물어뜯을 기세입니다. 러시아를 한번 볼까요?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나면 폐허가 된 도시를 누가 재건할까요? 중국? 중국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빚더미를 안겨주고 자원을 약탈해 갈 겁니다. 서방? 제재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남은 건 누구죠? 지구상에 단 하나 한국뿐입니다. 러시아 관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고 무엇보다 약속한 공사를 기한 내에 끝내는 유일한 나라라는 걸 말이죠. 전쟁이 끝나는 그날 푸틴이든 젤렌스키든 가장 먼저 서울로 한 라인을 연결해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하게 될 겁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한때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기술을 가르쳐주던 그 스승 국가가 이제는 한국 반도체 라인을 유치하려고 수조 원의 보조금을 뿌리며 구애하고 있습니다. 소니가 삼성의 패널을 구걸하고 도요타가 LG의 배터리에 목을 매는 상황.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숫자를 머릿속에 각인해 두십시오. 159개.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에 나온 숫자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품목의 개수입니다. 이 159개의 공급 밸브를 한국이 잠그는 순간 일본의 첨단 공장은 고철 덩어리가 되고 도쿄 주식시장은 그날로 폭락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누가 갑입니까? 돈을 쥔 자입니까?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쥔 자입니까? 한국은 지난 70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증명해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면 그게 바로 권력이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500년 세계사를 지배해 온 권력의 축이 서방에서 동방의 작은 반도국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저기 앉아 계신 유럽 투자자분, 왜 그렇게 불편해하십니까? 인정하기 싫으신가요? 하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여러분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파트너를 고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운이 좋았다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계산과 피나는 노력으로 쌓아올린 필연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티타늄 볼트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세계라는 거대한 금고를 여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티타늄 볼트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처음 제 손에 들려있을 때 여러분의 눈에는 그저 낡고 기름때 묻은 하찮은 쇠 조각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건 시한폭탄의 타이머입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기까지 남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죠. 이 작은 금속 조각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냉기가 제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듭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지금 두려움과 경이로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전율하고 있습니다. 이 낡은 기계가 멈추는 순간 여러분이 샴페인을 마시며 누려왔던 그 화려한 제국도 멈춥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필수 생존 키트입니다. 미국은 안보를 구걸하고 중국은 눈치를 보고 중동은 미래를 맡기고 유럽은 기술을 배웁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 한국의 울산공단을 방문했을 때 맡았던 그 매캐한 쇠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생생합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용접 불꽃이 별처럼 튀어오르던 그 뜨거운 열기. 공장 바닥을 울리던 웅장한 기계 소음. 그건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세계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드는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기름진 작업복을 입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단단하고 깊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손을 잡았을 때 제 손바닥에 전해지던 그 투박한 굳은 살의 감촉. 그건 어떤 외교 문서보다 강력한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졌다.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탁상 공론이나 하는 우리는 저 땀 냄새 나는 열정을 절대 이길 수 없겠구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군요. 여러분은 한국을 계속 견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견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한국산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으니까요. 세계는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한국 없이 굴러가지 않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가장 두려운 변수. 지금 전 세계가 쩔쩔매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